자, 어제 열렸죠. 바로 구치소 청문회. 2시간 반 동안 이 최순실 씨를 상대로 국회 국조위원들이 청문회를 열었는데요. 그랬죠. 비공개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예상만큼이나 충격적인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요. 예. 네,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박 대통령과 호칭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나는 의원님, 그리고 박 대통령은 자신을 최 원장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재미있는 표현이죠. 저 시녀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당신을 시녀같이 심부름이나 하던 사람이고 자기와는 눈도 못 맞췄다고 했다. 유명한 얘기인데 자, 여기에 대해서 최순실 그런 소리를 했나? 난 처음 듣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데 좀 시니컬했다 그래요. 자, 박 대통령에 대한 감정을 물었다고 하죠? 네, 감정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장이 복잡하다 그랬대요.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국민들은 이 누굴 원망하냐.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제일 원망스럽냐라고 했더니 나 자신이 제일 원망스럽다. 대통령이 아니고 나 자신이 제일 원망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죄 지은 것 없이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느냐. 사실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들 다 자기들 죄 없다고 하거든요. 국민께 죄송하다.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약간 동문서답이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 좀 나라 걱정을 한 게 참 희한하다. 네. 네, 그리고 국민들은 최 씨가 종신형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신형 받을 각오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것도 합니다. 화제가 된 발언이에요. 네. 그리고 당신의 책상 위에 태블릿 PC가 있었다는데 하고 여러 의원이 물었답니다. 태블릿 PC 아니고. 네, 태블릿 PC가 아니라 노트북 썼다. 그러니까 자기 거 아니라는 거죠, 태블릿 PC는. 2012년에 태블릿 PC를 처음 받고 쓸 줄도 모른다. 이 입장을 견제했습니다. 워드 기능이 없어서 사용 안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이미 나온 내용, 이것과는 사뭇 다른 동문서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최순실의 말 중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그런 서운하냐 묻는 거에 이제 가타부타 말은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건 뉘앙스적으로 서운하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서운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좀 복합적인 감정인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은 앞으로 형사 사건이 진행이 될 때 형사 이제 그 법정에서 아마 재판부에서 부지불식 간에 이렇게 그 재판부가 내뱉는 말들에서 하는 말들에서 본인한테 이렇게 불리하게 느껴진다든가 아니면 아 재판부가 내 얘기를 안 믿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캐치할 수 있거든요.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아마 최순실 쪽에서 뭔가 폭탄성 발언을 할 수도 있다. 본인이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라도. 네. 저는 대통령과는 이미 대통령은 2차 담화문에서 이제 개인 사사로운 인연을 다 끊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마음으로는 다 정리가 됐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고 예. 최순실도 지금으로 봐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서운함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좀 두 사람 사이가 갈라졌다는 면에서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네. 발언을 좀 더 소개하겠지만 이 발언 중에서 이제 대통령 관련 심경 얘기 등 쭉 보셨는데 그렇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차 교수는 가장 좀 느낌이 오십니까? 저는 뭐 지금 시녀 발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란 것이 그런 발언 했어요. 이렇게 난 처음 듣는다. 네. 이야기했던 네, 거고. 그렇죠. 지난번 뭐 채널A가 보도를 했습니다만 99년도 당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의 그 기념관 그 대화록을 본다고 한다면 이 최순실 씨가 거의 대화를 주도하다시피 하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거의 보조자 역할 정도 하는 그 관계로 비치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최순실 씨가 사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 갑을의 관계라고 한다면 거의 갑적 위치에 있었는데 말도 끊고 중간에 끼어들고 예. 그럴 정도인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자신을 시녀로 이야기했고 어제 뭐 의원들이 전하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눈도 못 맞춘 사람이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대통령 인식에 대해서 본인은 이거 뭔 뜬금없는 소리야?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네. 바로 아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바로 이러한 그 대통령의 관계가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이때까지 거의 4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일종의 가벌의 관계를 부인하는 그런 식으로 꼬리를 끊고 놓을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최순실 씨도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떻게 계속적으로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호해주는 것보다는 자신도 그러면 자기 살려고 내를 이렇게 내치는데 나라고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요? 네. 박영선 의원이 직접 본 소감을 올린 것 중에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눈 밑에 주름이 자글자글하더라. 성형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제 이걸 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저희 회사에 왔었는데 네. 박소연 앵커가 만났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만나서 지금 야당 의원들도 굉장히 힘들게 최순실 씨를 어제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 첫인상이 어땠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같이 들어보시죠. 권력 무상을 좀 느꼈습니다. 체구도 좀 왜소했고 수감생활 때문에 얼굴이 좀 초췌해 보였어요. 그러나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변을 했고 또 진심으로 자신의 그런 행동이 국가적인 피해, 국민에 대한 고통으로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뉘우치고 있는지 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연출한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이 상당히 좌절감과 굴욕감을 느끼는 그런 인상을 저희들 느낄 수가 있었어요. 네, 네. 얘기를 요약을 해보면 생각보다 좀 키가 많이 작았고 그리고 살집이 있다기보다는 좀 많이 살이 빠졌는지 좀 많이 왜소해졌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뭐 좌절감 같은 것도 느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국정농단을 하는 비선실세라고 하는 이미지와 실제 마주친 그 60이 다 돼가는 그 왜소한 여성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아마 김한정 의원이 저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하고 관계에 대해서 그 하태경 의원이 물어보자 요새 관계 나쁘지 않냐 했더니 딱 잘라서 아니다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걸로 봐서 대통령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있는 걸로 그 참석한 여러 의원님들이 느낀다. 그리고 특히 장제원 의원이 K스포츠 미르재단에 관련해서 누가 주도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그냥 명령을 집행했을 뿐이고 대통령이 기획한 것이라고 하는 공소장에 그렇게 내용이 진술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저렇게 보일지 몰라도 전체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가 질문이 나오면 법리적으로 충분히 훈련되고 답변된 대답을 하는 걸로 봐서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역시 국정농단을 한 실세임에는 틀림없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소한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인간의 연민은 느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세월호에 대한 질문을 의원들이 했고 또 특혜받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과 통화했느냐. 자, 네, 그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날 일을 기억하겠는가? 관련해서 묻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에서요. 심장도 나쁘고 머리도 아프고 나 빨리 가야 된다. 신경질을 냈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느냐? 청문회인 줄 모르고 나왔다. 이 대목은 이제 어제 의원들이 불러서 나왔지만 나 이거 청문회 하는 줄 몰랐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박영선 의원이 그동안 신나게 사셨지 않느냐. 여기서도 지금 감옥에서도 특혜를 받고 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나 신나게 살지 못했다. 여긴 여자가 많아서 특혜를 주면 큰일 난다. 나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시끄러워진다. 특혜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자,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에 독방에 사는 최순실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 의혹 보도가 예.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답변과 겹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어제 정말 예상 못했던 좀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서울구치소의 의력과장이죠. 네. 의력과장이 나와서 증언대에서 말을 하라고 하면서 그 거동 못할 정도냐, 증인대 못 쓸 정도냐, 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즉, 그러니까 최순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좀 주저주저했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많은 분들이 아마 보면서 왜 저래? 그랬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태경 의원이 지적한 거는 이거는 뭐 그 구치소장이거나 아니면 더 윗선 법무부에서 최순실에 대해서 뭐 좀 보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혹 제기를 했는데 저도 좀 일정 부분 거기에 좀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되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순실이 그 구치소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라는 제보자의 그러니까요. 그 주장에 의하면 어떤 거는 좀 이상하긴 한데. 영치금도 제한이 없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다른 재소자하고 지금 다른 대우를 받는 건 맞아요. 영치금이 4만 원인데 이 사람은 제한이 없고 또 물품도 본인이 이렇게 목록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나가서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반입을 그러니까 하는데. 특히 먹는 샘물, 그러니까 생수도 한 병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무제한으로 두세 개 막 샀다 이런 얘기. 예. 그런 거 봐서는 뭔가 특혜를 받는 건 맞는데 그게 어떤 의도인지, 그러니까 그 최순실을 잘 봐줘서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건지 아니면은 최순실 자체가 뭐 좀 이 정서 상태가 불안정해서
구치소에서 지금 어떤 이 사람에 대한 배려인지 그거는 뭐 더 봐야 알겠습니다만 여하튼 개운치는 않다. 최순실 저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확 받게 됩니다. 네, 최순실 씨 어제 이 구치소 청문회에서 계속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다가 이 딸 정유라 씨 얘기가 나오니까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보다 딸 문제가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저희가 보면서 네. 좀 얘기를 나눌까요? 자, 이 딸하고 또 손주 얘기할 때 딸 정유라와 박근혜 대통령 중 누가 더 상실감이 크고 어렵겠느냐. 뭐 길게도 대답 안 했답니다. 딸이죠. 간결하게. 네, 간결하게 당연하다. 네. 정유라가 더 걱정되느냐, 손자가 더 걱정되느냐 했을 때 네, 그때는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걱정이 됐나 봐요. 그 부분이 제 아킬레스건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우리 박소윤 앵커가 만난 김한정 의원의 전언 직접 본 그 느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성애죠. 대통령이냐 딸이냐. 대통령이 먼저 생각했다면 더 지독한 사람이라고 비판받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딸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좀 갖고 있다. 이런 인상은 받았습니다. 뭐라고 그럴까, 딸하고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진 않았다는 증언들이 많아요. 자, 이 네. 딸 앞에서 사실 자식 앞에서 저도 뭐 자식 키우는 사람이지만 저런 건 근데 국민들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차 교수님? 그러게요. 뭐 최순실 씨도 엄마다. 저 사람도 많은 나쁜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딸을 둔 엄마로서의 그런 연민 이런 네. 것들은 아마 국민들이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관계가 피보다 진한 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피보다 진한 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또 피보다 진한 물보다 더 진한 또 피는 분명히 있네요. 그죠? 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하죠. 그래서 이 지금 특검이 사실 정유라 씨에 대해서 공식적인 수사를 착수하자마자 제일 먼저 조치를 했던 게 체포영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또 지명수배를 하고 또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면서 강도를 계속 높이면서 정유라 씨를 압박하면서 데려오려는 이유도 바로 이 최순실 씨가 이 딸에 대한 이 보호 본능 네. 이 부분을 아마 수사 기법상 중요한 타깃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네. 사실 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지금 특검이 정유라 씨 소환을 지금 서두른 이유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네. 과연 그 정유라 씨를 데리고 왔을 때 최순실 씨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수사진 앞에서 백기 투항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가능성도 조금은 엿보이는데 진짜 이런 그 엄마의 마음을 그대로 끝까지 보여줄지 아니면 비정한 이 사업가의 그런 기질로 돌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저런 모종이기 때문에 저는 독일에서 10월 30날, 31일 날 그렇게 들어왔을 때 뭐 네네. 영국을 거쳤다고 하는데 그럴 때 저는 정유라가 혼자 지낼 수 있는 상황을 환경을 다 만들어주고 저는 들어온 것 기지를 같아요. 거의 구축해놨다고 그래요. 예, 돈도 뭐 30억이 넘는 돈이 있고 거기 독일 현재 그렇게 네. 치면은 저는 그 모종이 정유라를 자진 빨리 귀국시키는 데는 그거를 정말 완강하게 거부하는 걸로 나타나지 않을까. 네. 물론 인터폴 통해 가지고 적색 수배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런 면에서 좀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조기 귀국, 자진 귀국은 좀 바라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자, 생각이 서 소장님. 네, 아니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야 나무랄 때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거에 문제가 좀 있는데 특히 이화여대 입시 부정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자 당당하게 입학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이대 부정 입학이 상당히 촛불을 그야말로 들불로 번지게 한 건데 딸 정유라의 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졌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네. 고개를 들었다죠? 네, 그러면서 당당하게 왜 부정 입학이냐, 정당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강변을 했다고 합니다. 또 있어요. 네,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 김경숙 전 이화여대 체육대 학장, 바로 지금 이 모든 걸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아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딸아이가 입학하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사실은 학교에 찾아가서 뭐 온갖 갑질에 무슨 뭐 그렇죠. 이미- 폭행을 했다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이미 언론 보도나 청문회상에서도 여러 차례 등장했던 것처럼 딸 아이 정유라의 학점 관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수들이 다 해왔던 것들이고 그것이 교육부 감사에 그대로 드러나서 교육부가 정유라 씨의 입학을 취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순실 씨가 저런 얘기한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조차 부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부 감사라든가 청문회, 검찰의 조사마저까지 부정하는 것들이 과연 정유라를 올바로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특검이 정유라를 소환 조사하면 백일화에 드러날 일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그 잘못된 모성애로 감싸는 것만이 능사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그러니까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거예요. 잘못 없다. 당당하게 들어갔고 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분노가 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의 어제 진술은 단적으로 말하면 국정농단 부분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 이거는 내 책임 아니다라는 거고 이대라든가 뭐 자기 그 재산 독일의 재산에 있으면 뭐 찾아보려면 찾아봐라는 식인 건데 그러니까 네. 결국은 그 법정에서 했던 전면 모든 것을 전부 부인하는 취지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난 거는 없었던 저기 어제 진술이었다고 보입니다. 자, 신주평 씨 네.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했고 사실은 4월에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아주 그 집중 보도했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 정유라를 전 남편 신모 씨 이름 다 나왔잖아요. 신주평 씨와 이혼시켰나? 내가 왜 이혼을 시키느냐? 이것도 사실 강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 얘기를 한번 또 물어봤어요. 이게 또 핵심적인 내용인데 자, 독일에 8천억 원의 차명 재산이 있느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소조 원, 10조 원까지 올라갔는데 일단 의원들은 8천억 원만 물어봤답니다. 참 대답이 기가 막히죠? 독일에 단 한 푼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비덱 그 호텔만 해도 얼마입니까? 근데 그래서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하태경 의원이 8천억 원이 있다면 국가에서 몰수해도 되겠느냐? 자, 이 대답이 기가 막혀요. 몰수할 수 있으면 해보라. 차 교수님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저는 이 대목 보면서 느낀 그 영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네. 캐치미 이프 유캔. 잡을 테면 잡아봐라. 잡아봐라. 네가 할 수 있다면. 디카프리오가 나온 영화. 디카프리오가 나온 네. 거죠. 말 그대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8천억인지 10조 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의 지금 차명 계산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규모가 얼마인지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지금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서 밝혀내지 못할 것이다. 네, 네. 밝혀내봐라. 그러면 내가 다 줄게. 이건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사실 뭐 지금 이 엄청난 이 돈을 외국으로 빼돌렸다는 부분은 진짜 그 2대 입학 못지않은 국민적 분노를 네. 지금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저번에 전혀 네. 제어식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법조인으로서 네. 저런 발언이 이제 공분을 떠나서 네. 정말 못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최순실이 어제 이 말을 했다는 걸 쭉 보면은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최순실은 객관적인 증거 태블릿 PC가 나왔는데 그것도 계속 지금 부인하고 있고, 그러니까 최순실의 말은 이게 의도적인 거든 아니든 굉장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네, 네. 차라리 그래서 또 뭐가 있는 거 아닌가 뒤에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이 재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제자 보도에선 빨간색, 검은색 금고가 2개가 있었는데 그것도 사라졌다. 네, 사라졌다고 하고 제가 보기에는 못 찾을 거라는 그런 네. 자신감에서 나온 거의 말싸움 수준. 네. 그러면 너 진짜 뭐 찾으면은 다 뺏는다. 그럼 뺏어봐. 뭐 이런 식의. 하지만 너 다 가져. 뭐 이런 거죠. 그래 있으면 너 다 가져. 뭐 이런 식의 정말 거의 말싸움 수준의 얘기였다. 국민을 우롱하는 그런 말이 아닐 수 없고요. 네, 이 와중에 그런데 최순실 씨는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딸 정유라 씨는 독일에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독일의 법적 체제에 대해서 뭔가 뭐 자신을 보호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국에 안 들어오고 독일에 계속 있으려고 저러는 걸까요? 그렇죠. 아마도 지금 현재 들리는 소문이 그 변호사 선임 문제는 강제 송환과 관련된 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예. 법조계의 전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범죄인 인도 협정 요청에 의해서 정유라 씨를 데려오려고 할 경우에 이것에 대해 소송을 할 경우에 최장 시간이 한 1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특검이 현재 1차로 70일이고 연장해도 100일 아닙니까? 내년 3월 말까지 수사를 끝내야 되는데 아마도 특검 수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출국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저희가 제2의 유섬나라고 그랬는데 참 시계를 좀 뒤로 돌려보면 세월호 참사의 또 핵심 장본인인 유병헌 씨의 장녀 아닙니까? 그렇죠. 프랑스에서 이제 버티면서 안 오는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나 씨 같은 경우가 지금 벌써 1년 넘게 지금 안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 프랑스 법원에서는 아마 지금 송환으로 거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유럽연합의 인권재판소에다가 다시 또 제기를 해서 인권 국가해요. 예, 인권 예, 국가. 그래서 네. 다시 지금 제대로 끌고 있는데, 근데 정유라 씨하고 유선남 씨하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네. 네. 유선남 씨 같은 경우는 프랑스 영주권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유선남 씨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나 제대로 법적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지금 이제 단기 체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보호하는 그런 의지가 독일 정부 의지가 좀 약하다. 씨도 지금 프랑스의 법적 보호 시설에 지금 구금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정유라 씨가 안 돌아오고 송환 투쟁을 하게 된다면 본인이 신병이 구금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애를 돌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 때문이라도 아마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여권 무효화 조치라든가 그런 압박이 있고 예. 사실 이런 경우에 법망을 이용하겠다? 이게 될까요?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유섬나 씨하고 차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정유라 같은 게 독일에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독일에서의 그 자금 세탁과 관련한 독일법을 위반한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그러면은 유섬나 씨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이제 차이점들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 여권 무효가 되면은 지금 그러니까 국제 미아가 되는 거죠. 이 그렇죠. 불법 체류자가 되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는 잡으면 강제 출국을 시키게 돼 있잖아요. 무조건, 네. 예. 그거는 뭐 다퉈본다고 하면 그 강제 출국에 대해서 다툴 수도 있지만 네. 유섬나 씨처럼 길어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박 대통령,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면요. 네. 박 대통령의 과잉 의전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외 순방 때 호텔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또 화장실 변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필통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차에 필통을 하나 준비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해줬더니 겉에 필통이라고 라벨을 붙여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거기다만 붙여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점등, 소등, 저게 온오프잖아요. 네. 켜고 끄는 거, 욕실 등, 침실 등. 어린아이 수준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다고 하는데 네, 변기에 이어 충격적인 필통 사건인데. 필통 딱지, 라벨 네. 사건이죠. 필통뿐만 아니라 전체 대통령이 생활하고 있는 모든 구석구석에 명칭을 붙여달라고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MP과 신경정신적인 문제가 경미하게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특히 변기 문제에 이어서 저런 문제까지 등장하는 거 보면 일종의 강박이 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아주 그것이 과도하진 않더라도 경미할지라도 그것을 반증하는 여러 가지 저런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할지 몰라도 중요한 국정의 문제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저는 저기 이제 불 켜는 거에서 저렇게 붙이는 거는 저는 뭐 좀 강박이든 아니든 뭐 이렇게 이제 전기를 잘 모를 수는 있죠. 네, 그리고 전기를 무진장 아낀다라고 하면 이게 껐다 켜는 게 이제 짜증이 날 수는 있죠. 어떤 사람한테. 그렇다 하는데, 그건 그렇게 이해한다 하더라도 제가 굉장히 좀 주목했던 건 대통령 차에 비치할 필통을 독일 현지 준비하는 사람들한테 준비를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필통을 적으라고. 저는 김경진 의원의 청문회에서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 어떤 거요? 보도를 보면서. 김경진 의원이 그러죠. 대통령의 정신건강에 문제는 없었느냐. 그걸 아주 조심스럽게 주치의한테 물어보는 네.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주치의가 문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하튼 좀 뭔가 이 당에 계실 때의 모습, 그 다음에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의 모습과 좀 많이 다른 면이 있어요. 그 네. 2007년 경선 때, 뭐 10년 정도 됐습니다만, 2007년 경선 때 최태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럴 때 보면 지금보다 훨씬 말이 빠르지 않나요? 빠르고 강하고 예, 단호하고. 단호하고. 그런데 요즘에 모르겠어요. 뭔가 청와대에 들어가면서 이전에 박근혜라고 하는 큰 정치인의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죠. 네. 그런 면에서 갑자기 저는 김경진 의원의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네. 자, 이 문제도 앞으로 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